곧이어 파해가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팔꿈치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다. 아야야.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낸 오른쪽 팔을 부여잡았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고 가벼운 타박상 정도인 것 같았다. 몸을 털고 일어나려는데 나이 앞에 누군가 쓱 모습을 드러냈다. 제가 보이나요? 아까 그 소녀네요. 소녀였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소녀. 하지만 소녀가 건넨 뜻밖의 물음에 나는 그만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역시 당신은 제가 보였던 거군요.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눈치챈 건지 소녀는 그렇게 단정지었다. 내가 몸을 일으키자 소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왜 계속 저를 쫓아왔던 거죠? 그거야, 너도 어제는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잖아? 그것도 그렇네요. 납득했다는 듯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었다. 그나저나 당신은 정체가 뭐죠? 정체가 뭐냐니? 어째서 당신은 저를 볼 수 있는 거고 약간 유령 같은 건가? 뭐지? 소녀는 잠시 머뭇대더니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왜 당신의 눈에서는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죽음? 보인다? 아무리 이런 쪽으로 이해심이 넓은 나였지만 소녀의 말을 곧장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나의 의아한 반응을 본 소녀는 아차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은 유령인가요? 유령이구나. 나 그럼 유령을 그렇게 쫓아다닌 거야? 아니, 아, 아니, 난 그냥 학생인데? 그리고 멀쩡히 살아있기도 하고. 하긴 그렇겠죠. 역시나라고 말하는 듯한 소녀의 표정에는 티나지는 않지만 허둥지둥하는 기색이 잔뜩 묻어 있었다. 대뜸 내게서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더니 내가 자신과 같은 유령이 아니냐느니 하는 말을 일말의 설명조차 없이 꺼내다니 어지간히도 말주변 없는 유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내가 대신 묻는 수밖엔. 그런데 갑자기 유령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소녀에게 건넨 첫 번째 질문이었다. 소녀는 질문을 받는 것도 익숙치 않았는지 잔뜩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짜고짜 유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저는 유령이니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유령 말이에요. 소녀는 자신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더듬거리는 투로 자신이 유령임을 설명했다. 그렇구나. 뭔가요? 그 반응은 어째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자기 앞에 나타나 다리를 건 사람이 대뜸 자신을 유령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게 평소에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유령이 꼭 있을 거라 생각했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건 도리어 내가 아닌 소녀 쪽이었다. 유체이탈도 있고 시간여행도 있는데 유령이라고 없겠는가? 유령과 마주했다고 해서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소녀는 내 무덤덤한 반응이 아무래도 믿기지 않은 듯했다. 그런가요? 한 번 정도 사람 앞에 설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왠지 소녀는 의심해주기를 바랐다는 듯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나는 두 번째 질문을 건넸다. 네가 유령이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죽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예요. 유령의 능력인지 동질감을 갈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다른 사람의 죽음이 보여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죽음이라. 죽음을 본다. 나는 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소녀의 말을 그려보려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아니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색으로 나타나 제게 보이죠. 무서운 능력이네. 잠깐 침묵이 찾아오려는데 소녀는 갑자기 내 손목을 붙잡고는 나를 골목길 밖으로 이끌었다. 나의 손목을 붙잡은 소녀의 손은 유령이라는 말에 걸맞게 싸늘함에 느껴졌다. 자, 봐요. 소녀는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한 중년 남자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신호가 바뀌기만 해 계속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소녀는 자신이 유령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었다. 신호가 바뀌고 그는 반대편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어갔다. 옆에서 사람이 다가오자 소녀는 다시 나의 손목을 붙잡고는 인적 드문 골목길 속으로 숨어들었다. 골목길로 숨어든 소녀는 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병으로 죽나 봐요. 다행히 평범한 장면이네요. 허무하리 많지 새하얀 색이에요. 응. 소녀는 자신이 본 죽음의 감상을 감정 없이 읊조렸다. 그녀의 곁을 맴돌던 음울함이 한층 더 짙음을 더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위화감이 드는 음울함이다. 자, 이제 확실해졌죠? 제가 유령이라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이 빠진다. 방금 전 소녀의 말에 섞여있던 다행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말이야, 괜찮아? 뭐가요? 아무리 유령이라 해도 사람이 죽는 장면만 계속 보다 보면 맞아요. 방금 그 사람처럼 평범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반박할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소녀는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나의 이야기에 수긍했다. 소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무서워요. 더 이상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고 싶지 않고 영혼처럼 이곳을 떠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소녀가 울먹였다. 힘겹게 목소리를 쥐어 짜내는 소녀를 바라보며 그제야 음울함 아래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앳되어 보이는 외모가 눈에 들어왔다. 많아봤자 중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소녀 얼굴엔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소녀가 겪었던 감정을 나는 아무래도 가늠할 수 없겠지. 당신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던 건. 처음 봤을 땐 당신도 저처럼 유령인 줄만 알았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옆에 있던 그 여자애를 봤겠네. 네, 그 사람 눈에선 죽음이 보였어요. 그때 당신도 사람인 걸 알았죠. 유미가 죽는다. 글쎄, 지금으로선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도망갔던 거야? 맞아요.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를 계속 지켜봤던 거고? 네, 소녀의 그늘진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자신을 도와달라는 듯한 무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분명 소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내게 무언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지낼 곳은 있어?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령인걸요. 짧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정도의 대답이었다. 그럼 당분간은 내 집에서 지낼래? 집에 다른 사람도 없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물론 당분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돼요? 몸을 일으키며 소녀는 다시 한번 내 말을 확인하듯 물었다. 너만 괜찮다면야. 나의 대답을 들은 소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겠지. 잠깐 학교에 들렀다 가자. 챙겨야 할 게 있어. 알겠어요. 먼저 앞장서 주세요. 따라갈 테니까요. 소녀는 나의 뒤를 따라왔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마치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유령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건드릴 수는 있는 모양이네. 길을 걷던 중 나는 문득 생각난 게 있다며 나의 뒤를 따라오고 있던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네. 눈에 안 보이기만 하고 다른 건 살아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배도 고프고 덥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더러워지는 것도 빼고요. 그리고 온기도 인기척도 안 느껴졌어. 온기라고요? 아까 네가 내 손목을 잡았을 때 되게 차가웠거든. 그런가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아니야.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으니까. 뒤를 돌아보았지만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땅에 파묻은 것처럼 푹 숙인 채 길을 걷고 있었다. 잠깐 봤을 땐 몰랐지만 이렇게 보니 무척이나 안쓰러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걷다 사고 나겠어. 나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뭔가요? 갑자기 그렇게 아래만 보고 걸으면 위험하잖아. 그렇지만 나를 빤히 바라보는 소녀. 소녀의 눈동자가 나를 처음 바라봤을 때처럼 흔들렸다. 기분 나쁘면 놓아도 돼. 짓궂네요. 그러고는 소녀는 내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따뜻해요.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소녀는 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내가 소녀와 함께 도착한 곳은 오컬트 부실이었다. 여태껏 바닥을 향해 얼굴을 파묻고 있던 소녀는 드디어 고개를 들고선 오컬트 부실이 신기한 듯 주변을 이리저리 살폈다. 내 멋대로 꾸민 오컬트 부실은 다른 교실들과는 달리 제법 아날로그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여기 있는 이 인형들은 뭔가요? 학예제 때 쓰려고 모아둔 거야. 소녀가 가리킨 것은 나와 현지가 만들어줬던 인형들이었다. 물론 평범한 인형은 아니고 부두 인형과 테러트로 인형이랍시고 만들어둔 것들이었는데 소녀는 그 인형들을 제법 유심히 바라보는 중이었다. 학예제요?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에서 열릴 축제인데 꽤나 규모가 큰 행사라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 올해는 불꽃놀이도 한다더라고. 재밌겠네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소녀는 이내 선반의 인형들에게 관심을 도로 옮겼다. 혹시 하나 가져도 될까요? 인형 말이야? 그건 괜찮지만 갑자기 왜? 마음에 들어서요. 무덤덤하게 들린 이야기였지만 분명 소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애 같은 면모가 묻어 있었다. 어울린다고 해야 할지 안 어울린다고 해야 할지
마음대로 해. 진열장에 놓여있던 인형을 빤히 살펴보던 소녀는 테러테러 인형 하나를 품에 안았다. 인형을 껴안고 있는 소녀를 묘한 눈치로 보고 있던 나는 소녀에게 문득 떠오른 궁금증 하나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인형을 들고 있으면 나한테는 그대로 보인다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인형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면 분명 이상할 텐데. 소녀는 자신이 고른 테러트로 인형이 마음에 드는지 인형과 눈높이를 맞추어 보더니 이내 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었다. 제 손에 닿는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에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현상 들어본 것 같아. 영체화라고 하던가? 유령과 맞닿은 물건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 1학년 때 조사해 본 적이 있는 거라며 나는 소녀의 말에 반응을 보였다. 소녀는 그런 현상이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생명체가 아닌 물건에만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지금의 상황이 어딘가 우스운지 소녀는 슬며시 실수에 가까운 헛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간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저는 살아있었을 때 오컬트 같은 건 전혀 안 믿었었겠죠. 소녀는 품에 안은 테러트로 인형을 만지작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랬을 것 같아 보이긴 해. 부정하진 않았다. 그쪽은 어쩌다 오컬트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뭐... 어쩌다 보니.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대충 얼버무려 대답해버렸다. 그렇군요. 소녀는 시선을 돌려 오컬트 부실의 반대편을 둘러보았다. 소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파일로 묶어 정리해둔 자료들이 놓여있는 책장이 있었다.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것들이네요. 그렇지. 요즘 종이가 사용되는 곳은 잘 없으니까. 나 자신이 구세대의 망령이라는 것을 티라도 내고 싶은 듯한 발언이었지만 소녀는 이를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았다. 어디서 구한 건가요? 오컬트 쪽 관련된 잡화점에서 산 거야. 부적을 만드는 용도로 쓰인다더라고. 우리는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분위기 있잖아.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오컬트 부실 특유의 아날로그틱한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에 들었는지 소녀는 그 뒤로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소녀가 그러는 동안 나는 유령이나 귀신과 관련해 정리해둔 자료들을 챙겼다. 보시괴담이나 부전설화 같은 귀신과 관련된 자료들이었다. 자, 대충 이 정도려나? 책장에 정리해두었던 자료들을 챙겨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컴퓨터에 내 휴대용 태블릿을 연결하려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이건 뭔가요? 아, 그거? 소녀는 부실 구석에 놓여있던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의 물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텔레이더스코프라고 동아리에서 만들고 있던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실은 나도 그게 뭔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태블릿을 연결한 컴퓨터가 켜지는 동안 나는 소녀에게 넌지시의 질문을 건넸다. 죽음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 네. 텔레이더스코프에서 여전히 눈을 떼지 않은 채 소녀는 나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리고 1년 정도 이곳을 떠돌아다녔다고 했고. 말을 꺼내려다 말고 나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소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도리어 자신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를 없애주세요. 내가 말을 미처 꺼낼 새도 없이 소녀는 또박또박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했다. 알아요. 꺼림칙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도 부탁해요.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는 소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걸요. 알겠어. 내가 원하는 건
소녀를 맴돌던 음침한 분위기가 오컬트 부실 특유의 분위기와 맞물려 그림자를 이룬다. 침을 꿀꺽 삼켰다.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더워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성불인 거지? 애써 꺼낸 나의 말에 소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선 나는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다.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소녀를 성불시키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일단은 최소한의 정보나 자료가 필요한 건 분명했다. 유령이 이승을 떠도는 이유가 구전설화나 도시괴담에서 알려진 것 같이 삶의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것이라면 소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물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죽어버렸다면 나라도 미련이 안 남고는 못 베겼을 것 같기도 하다. 소녀는 무슨 이유로 죽었던 걸까? 생각해보니 제법 궁금하기도 하다. 이런 질문 실례라는 건 아는데 무슨 일로 죽었던 거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본 걸까? 아, 미안. 그래도 조사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허둥대는 나의 앞에 자신이 유령임을 인지시키기라도 하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번이 두 번째였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이름이 뭐였는지도,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도,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친구가 누가 있었는지도, 심지어 제가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걸요. 그런 건가? 안절부절 못하는 소녀를 앞에 둔 나는 최대한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려 노력했다. 기억을 모두 잃은 거야? 언제부터?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유령이 되고 나서였을 거예요. 그렇구나. 도와달라는 거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겠죠. 소녀는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말끝을 흐렸다. 아니야. 그래도 명색이 오컬트부 부장인데 한번 해봐야지. 1년 정도라고 했지? 네가 이곳을 떠돌게 된 지가. 소녀가 넌지시 고개를 든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슬며시 내게서 시선을 피하며 대답을 건넸다. 네, 이게 두 번째 여름이니까요. 목 끝까지 나와 비슷하구나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나는 눈길을 피하고 있던 소녀의 겉모습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대충 중학생 같아 보이는 외모에 교복도 분명 중학생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였다. 그렇다고는 해도 주변에서 저런 형태의 교복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근처 중학교 학생이 아니었던 건가? 교복에는 소녀가 다녔던 중학교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단서 같은 건 마땅히 보이지 않았다. 이름표도 학교 이름도 심지어 학교를 나타내는 엠블렘 같은 것도 소녀의 교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짙은 녹색 옷깃에 블라우스와 같은 색의 치마. 어딘가 익숙한 색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장 기억해내기엔 너무나도 흐릿한 기억인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수십 개나 되는 백석씨의 중학교를 모두 찾아다닐 수는 없는 법이니까. 소녀가 자신의 나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최근 1년간 있었던 여중생 사망사고를 찾아보면 되겠지. 컴퓨터를 켠 이유는 현지가 만들어두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도시 괴담의 조사를 위해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자료가 꼭 필요하다며 그 몇 년간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모두 정리해놓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최근 1년간 발생한 만 12세에서 15세 사이 여성 사망자를 검색한 결과 제법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자살, 교통사고, 화재. 대부분의 사고는 도시 중심부가 아닌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듯해 보였다. 나는 그 중에서도 6월과 8월 사이에 일어났던 자료만을 선택해 휴대용 태블릿에 옮겨두었다. 뭘 찾는 건가요? 최근 있었던 사망사고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직접 찾아봐야지. 이곳의 시간으로 135년의 여름에 있었던 사망사고나 혹은에서 추가한 실종사고들이 이었다. 가지고 있는 정보로 최대한 간추려 보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양행 자료였다. 태블릿을 컴퓨터에서 연결해제시키고선 소녀에게 집으로 가자는 손짓을 전했다. 돌아가자. 자료는 집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 잠깐만요. 거기 오른쪽. 오른쪽? 소녀의 말을 듣고선 오른손을 돌리자 팔에 검붉은색의 액체가 눅진하게 묻어 있었다. 아까 넘어질 때 다친 모양이에요. 아, 이거 괜찮아. 나는 소녀에게 이번에도 괜찮다는 이야기만을 건넸다. 그럼 잠시 핏자국 좀 씻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얼마나 정신이 없었길래 팔에 피가 묻어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아까 소녀의 손을 잡은 쪽과 반대쪽이라 눈치채는 것이 늦어진 걸지도 모르겠다. 나는 부실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따라 발음이 좀 꼬이네. 오컬트 부실려 화장실에서 핏자국을 닦아내고 복도를 걸어오던 나는 부실 앞에서 익숙한 사람 한 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네가 지금 여긴 웬일이야? 어라? 거기 있었네요, 선배. 부실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같이 하교하기 위해 교실에서 찾았을 땐 보이지 않았던 현지가 자신의 휴대용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오컬트 부실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있었던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현지의 머리카락에 땀방울이 묻어있는 걸로 보아 현지도 나처럼 어딘가를 돌아다녔던 모양이었다. 그럼 들어가서 이야기를. 잠깐만! 네? 잠깐만이라뇨? 나의 외침이 무색하기도 현지는 이미 부실의 문을 연 뒤였다. 급히 현지를 가로막고는 오컬트 부실 안을 살펴봤는데 소녀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여기 있던 여자애 못 봤어? 여자애라뇨? 현지는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오히려 내게 대물었다. 오컬트 부실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 그건 소녀가 있어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으려나? 내가 소녀를 발견한 곳은 부실 한편에 놓인 책상 뒤쪽에서였다. 책상 아래에 쪼그린 채 소녀는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괜찮아?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급히 소녀의 안부를 물었다. 소녀의 대답 대신 뒤쪽에서 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소녀가 내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 잠깐 사이 있었던 일이 너무나도 현실감 있었던 걸까? 나는 그만 소녀가 현지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다. 선배? 현지의 목소리가 가까워지자 소녀는 허둥지둥하는 기색을 보이며 급히 오컬트 부실맨 구석 모퉁이로 반쯤 기어가듯 향했다. 소녀는 그곳에서 벽과 마주한 채 거친 호흡을 반복했다. 저 사람은 누군가요? 응. 제 목소리는 아마 저 사람에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까 길에서도 확인했잖아요. 확실히 그랬다. 소녀가 내 옆에서 몇 마디 말을 제잘거리기도 했지만 그 중년 남성은 전혀 그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네? 알겠어요. 현지는 분명 나를 이상하다는 눈치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현지는 이번에도 나를 이해한다는 표정과 함께 부실 밖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컬트 쪽으로 잘 아는 후배거든. 잠시 이야기 좀 해보고 올게. 알겠어요. 나는 부실에 홀로 남아있을 소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대답을 하고서도 소녀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이 오컬트 부에 나를 제외한 유일한 부원이야. 다른 사람이 찾아올 일은 이제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안정시켜야 하는 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일단 소녀를 뒤로 한 채 나는 현지를 따라 부실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슨 일이에요? 안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던 현지는 내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의아한 기색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렇긴 한데 네? 선배, 귀신이라도 들린 거예요? 분명 형식적인 말이었겠지만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바로 여자의 감이라기보다는 오컬트 소녀의 직감인 것일까? 그러는 너는 이 시간에 동아리 부실에는 왜 온 거야? 글쎄요. 아무래도 내가 먼저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자신도 이야기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는 표정인 듯했다. 어쩌면 내가 먼저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야기할 마음이 없는 걸지도. 커피 한 잔이면 돼? 카라멜 마키아토로요? 오, 저도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해요. 뭐 어쩔 수 없다.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수밖엔. 고마워요, 선배. 테이블에는 애초에 이야기했던 카라멜 마키아토 말고도 쇼트케이크 한 조각이 접시에 담긴 채 놓여 있었다. 선배는 왜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맛있어서. 에이, 거짓말. 특이한 취향이시네요. 더럽게 없. 치킨을 먹을 때 자신은 목이 제일 맛있다며 내게 다리를 건네주던 부모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우두두두두두. 현지가 쇼트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무는 동안 내 입에선 얼음 씹는 소리가 제법 크게 울려 퍼졌다. 그래서 부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야. 네?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귀신이라도 들렸냐고 했잖아? 네? 쇼트케이크를 우물거리던 현지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던 투의 목소리로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더 빨아들이고선 나는 현지에게 여태껏 있었던 일을 적당히 설명해 주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현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내가 현지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처럼 말이다. 그래서 선배의 눈에만 보이는 유령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유령이라... 유령이라. 남아있던 쇼트케이크를 마저 입에 털어놓고선 현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잠깐 동안 나와 현지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나 역시 남아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마지막 모금을 빨아들인다. 빨대의 공기방울이 통과하는 소리가 은근히 요란한 소리로 침묵을 깬다. 아, 그래서 말인데 오컬트 부실엔 웬일이었어? 그거요? 보통은 집으로 곧장 돌아가는 편이잖아. 아침에 유미 언니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방과 후에 혹시 선배가 이상한 곳으로 가면 뒤를 밟아달라고요. 아, 그런 거였구나. 가 아니라 갑자기 그런 부탁을 했다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인 현지 때문에 하마터면 그대로 넘어갈 뻔했다. 미행도 모자라서 미행 교사라니. 아니, 애초에 얘는 왜 그런 부탁을 덥석 받아들인 거지?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땀방울에 맺혀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었나 보다. 네, 아마 유미 언니는 선배가 오래된 여자친구라도 숨기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뭐야, 왜 그런 추측이 나온 건데? 선배는 유미 언니한테 고등학교 입학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어떡하? 아이, 그러면 나중에 밥 사주신다고 하길래 그만. 게다가 선배, 저한테도 과거 이야기는 잘 안 해주시잖아요. 저도 궁금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이거 클릭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실수로 죄송합니다. 말했잖아. 나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어렴풋이 나는 것뿐이라 이야기하긴 좀 그래.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나는 얼음 하나를 더 우작거렸다. 미적지근한 내 반응과는 달리 입안에서 잘게 부서지는 얼음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어쨌거나 선배가 바라는 건 제가 선배를 도와 그 유령을 성불시켜주는 거죠? 응, 맞아. 물론 성불을 시켜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유령을 사라지게 해줘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나저나 신기하네요. 살아있었을 때의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니. 그러게. 나도 처음 듣고선 조금 놀랐어. 도시괴담을 봐도 이승을 떠도는 유령이 살아생전의 기억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일은 별로 없었으니까. 왜요? 여기 있잖아요. 현지의 검지가 나를 향한다. 표정 변화가 없어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구별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이번에도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난 귀신은 아니잖아. 그리고 기억은 그 유령 여자애처럼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안 날 뿐이라고. 일부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의 기억.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과 그 장면이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밝혀줄 마지막 열쇠는 아닐까 생각했다.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 어느 부분에서? 유체 이탈도 영적인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글쎄. 어려운 이야기다. 애초에 오컬트란 이런 거니까. 이론적인 무언가로 설명하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단순히 어떤 현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지금으로선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해답을 찾는 건 어쩌면 일종의 퍼즐 맞추기 같은 거겠네요. 퍼즐 맞추기라. 그렇다고 하기엔 아직 퍼즐 조각을 찾지도 못하고 퍼즐판만 있는 셈이잖아. 그렇기도 하네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유령 선불 프로젝트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건가요? 선배의 유체 이탈 거는요? 급한 건 내 쪽보다는 그 유령 여자애 쪽일 테니까 우선 그 유령 선불 프로젝트부터 먼저 해결하는 걸로 하자. 알겠어요. 아, 그래도 조사하다 보면 뭔가 연관 있는 게 생길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연관성이라. 나는 여전히 긴가민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럴 수도 있으려나? 아무래도 그 유령이 선배 눈에만 보인다는 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필 오컬트 현상 그 자체인 선배한테만요. 단순히 우연이라고 한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과 필연 둘 중 하나겠지만 둘 다 어색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의 뉴런들이 복잡하게 엉켜갔다. 나는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현지에게 말을 건넸다. 먼저 들어가. 난 부실에 들렀다가 그 유령 여자애랑 같이 갈 테니까. 네, 내일 봐요 선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현지가 문득 나를 바라보았다. 막 양자택일에 고민해서 빠져나오려던 나는 그대로 현지의 눈동자와 마주한다. 맞다. 그 유령이 저희 또래 나이 정도의 여학생이라고 했죠? 응, 중학생 정도로 보였어. 나를 바라보고 있던 현지의 동그란 눈동자가 가느다랗게 변한다. 뭘까 이 반응은? 야, 그 눈빛은 뭐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시
오컬트랑 로맨스는 잘 안 어울리겠죠? 유령이랑 로맨스라니 으시시하잖아. 왜요? 괜찮은데. 평소에 그런 류의 소설을 읽는 거야? 알아, 어떻게 아셨어요? 선배 독심술도 쓸 줄 아는 거였어요? 아니거든. 게다가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그 애를 무사히 사라지게 하는 건데 너무 친해지기도 좀 그렇고. 말을 하다 말고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끝을 흐렸다. 냉정하시네요. 곧장 내 발언에 대한 현지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긴 선배가 다른 친구가 없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유미 언니만 빼면요. 뭐 그렇기도 한데 냉정한 게 아니라 친절한 거라고 해야 할까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가요? 희미한 미소가 현재 입가에 맴돈다. 웃음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아기가 깃든 웃음은 아니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오컬트 부실로 돌아왔을 땐 소녀의 모습을 곧바로 찾을 수 있었다. 유령 소녀는 부실 한편의 의자에 앉아 테로트로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피곤했나 보네. 그나저나 유령도 꿈을 꿀까? 문득 엉뚱한 고민이 들었지만 나는 일단 소녀를 깨우기 위해 그녀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였다. 잠에서 깨어난 소녀는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이며 테로테로 인형을 움켜쥐었지만 이내 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평상시의 그녀로 되돌아갔다. 깜빡 잠들어 버렸네요. 우리 집으로 가자. 피곤하면 거기서 자고. 부실 밖으로 나오려는데 자리에서 일어난 소녀가 머뭇대며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었다. 저기 우물쭈물하며 소녀가 내게 말했다. 손 잡아줄 수 있나요? 어제는 집에 도착했을 때쯤 피어올랐던 저녁놀이, 오늘은 벌써 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소녀의 부탁대로 나는 그녀의 손을 맞잡고선 횡단보도에 서서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나저나 아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낯간지러움이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나란히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내 얼굴을 간지렸다. 내가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걸어 다녔던 적이 있었던가? 글쎄, 잘 모르겠다. 여주랑 많이 그렇게 걷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닌가? 저기 유령도 배가 고프다고 했었지? 네, 나의 손을 잡고 있던 소녀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녀 역시 충동적으로 손을 잡아달라 부탁했던 것이 꽤나 낯간지럽게 느껴졌는지 테러트로 인형만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집에 가서는 저녁 식사부터 해 준비해야겠다. 어색한 티를 내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준비라고 해봤자 냉장고에 남아있던 것들을 데워내는 것 정도겠지만 말이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음에도 소녀의 시선은 여전히 테러트로 인형에 고정된 채였다. 이게 사람들한테 그 죽음이 보이고 진짜로 그냥 순수히 나이가 들어서 그냥 늙어 죽는 거 말고 좀 잔인하게 죽거나 너무 여러 형태로 죽는 걸 계속 보면 무서워서 좀 아래만 계속 보면서 걷게 될 수밖에 없긴 하겠다.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손을 놓기는 싫었는지 나의 손을 잡고 있는 소녀의 손에는 묘하게 힘이 실려 있었다. 미묘하디 미묘한 감각이 나의 손을 타고 전해진다. 저녁은 혹시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 너도 아무거나 중이구나. 나도 아무거나 중인데. 평범한 대답이 들려오고 소녀는 품에 안고 있던 테로트 인형을 조금 더 가까이 끌어놨다.
끌어안은 인형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소녀의 무덤덤한 얼굴과 겹쳤지만 어울리는 구석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소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오컬트 부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가요? 소녀를 침대에 안내하고선 부엌에서 먹을 걸 준비해 오려는데 등 뒤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컬트 부실이랑 비슷한 분위기네요. 어?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나 봐요. 소녀는 방의 분위기가 신기하다는 듯 내게 말을 건넸다. 어떤 분위기? 으스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귀신이 나와도 전혀 안 이상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게 내 앞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조곤조곤하게 방을 둘러본 감상을 말하는 소녀였다. 아기가 깃든 것 같이 들리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오히려 나를 더 쓰라리게 하는 점이었다. 저녁 준비해 올게. 그렇다. 보교생 홀로 1년 넘게 자취를 한 장소에 남는 것은 필시 으스한 뿐이라.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종종 청소라는 잔소리와 함께 방구석에서 귀신 튀어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집에 귀신이 틀린 걸 알면 어떤 반응이실까? 미안, 냉장고에 남아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네. 전자레인지에 데운 새우맛 필라프가 소녀의 앞에 놓이고 나는 머쓱한 얼굴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응.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 소녀는 젓가락을 들어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제각제각 젓가락질하는 소리만이 공부방 겸 침실을 메운다.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이 느껴질 정도의 침묵이 식탁을 맴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낸 찰기 없는 필라프가 소녀의 젓가락에서 자꾸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내가 소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목이 살짝 메어왔다. 근데 진짜 맨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있다가 누군가와 같이 진짜 하루라도 그런 시간 보내면 마음에 진짜 되게 뿌듯하고 진짜 따뜻한 기분이 드는데 나도 넘어갑시다. 새우맛 필라프가 포석포석한 것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그러고 보니 평소에는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어? 대충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듯 소녀는 젓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다. 눈물이 보이기만 하던 소녀의 얼굴에서는 아주 살짝이지만 편안함이 느껴졌다. 따뜻한 음식은 오랜만이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젓가락질을 끝낸 소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녀의 접시는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다. 접시를 정리하려는데 소녀가 갑자기 손을 뻗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잖아. 피곤하기도 했을 거고 침대에서 쉬고 있는 게. 앞으로도 신세 질 테니까요. 나에게 접시를 뺏어든 소녀는 그대로 부엌으로 향했다. 급히 소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뒤였다. 싱크대에서 잔뜩 쌓여있는 접시들을 한 번, 그리고 그녀를 따라온 나를 한 번 바라보는 소녀. 이번에도 아기는 없을 테지만 소녀의 공허한 시선이 나를 마구 찔러댔다. 며칠 동안 좀 바빠서. 괜찮아요. 설거지 양이 많구나. 소녀는 두어 번 정도 눈을 끔뻑이더니 물을 틀고 설거지 시작했다. 도와줄까? 할 일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제가 할 테니까. 근데 이게 너무 커. 효과음이 줄여야겠어. 제법 능숙해 보이는 손놀림으로 소녀는 접시를 씻어냈다. 살아있었을 적엔 주웠을 정도였을 유령 왜 이렇게 말했고 죄송합니다. 살아있었을 적엔 주웠을 정도였을 유령 소녀는 어째서인지 자취 1년 차인 나보다도 집안일이 익숙해 보였다. 그래도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올릴게요. 한 이 정도?
죄송해요. 익숙해 보이네. 그러게요. 소녀는 남의 이야기를 하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방으로 들어온 나는 컴퓨터를 켜고선 태블릿을 연결했다. 생겨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두고는 눈동자를 굴리며 적혀있는 것들을 훑어본다. 흔하디흔한 귀신 이야기들. 아까 거기서 가져온 자료들인가요? 깜짝이야! 데스크탑에 옮겨진 자료들을 살펴보려는데 인기척도 없이 나의 옆에 나타난 소녀가 모니터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에 느껴지지 않는 건 그녀가 귀신이기 때문이겠지만 말이다. 나는 화면의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자료의 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맞아. 아까 가져온 자료들. 의심 가는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망사고는 총 18건. 내가 알지 못한 사이 백석시의 외곽 지역에서는 제법 빈번하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이 사건 중에 소녀와 연관된 것이 있는 걸까? 나는 그 중에서도 일단 맨 위에 정렬되어 있던 사건 폴더를 열어보았다. 살인 사건이네요. 그렇네. 옆에서 들려온 소녀의 목소리에 나는 꺼림칙한 투를 애써 숨기며 대답했다. 작년 겨울 이 구역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그러고 보니 이 사건 인터넷 뉴스에서도 무척이나 비중 있게 다뤘었지. 내용을 대충 훑던 나는 소녀의 눈치를 살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다 말고 커서를 멈췄다. 그렇게 부담스레 볼 것까진 혹시 뭔가 떠오르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손사래를 치는 소녀. 소녀는 사건 파일을 괜히 내가 부담스러워질 정도로 빤히 읽고 있던 듯했다. 하긴 이렇게나 끔찍한 사건에 휘말려 목숨 잃었다고 한다면 죽어서도 억울하면 못 이겨 귀신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긴 했다. 그렇다곤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생각에 얽매이기는 싫은데 말이다. 범행 동기도 범인이 누구인지도 아직 알아내지 못한 일종의 미지 사건. 일단은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뒤로 미루고 싶어서였는지 나는 소녀가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는 동안 다음 자료로 페이지를 넘겼다. 두 번째 자료의 내용은 B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작년 겨울에 일어난 화재 사고였다. 혹시 이건 생각나는 거 있어? 잠깐 고민을 해보는 듯 했지만 소녀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것도요. 스크롤을 내리며 나는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소녀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이 자료만으로는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역부족인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면 좋은 걸까? 고민에 빠져있던 나의 머릿속에 문득 괜찮은 방법 하나가 떠올랐다. 맞다! 혹시 그 방법이라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다. 어떤 방법 말인가요? 이거 VR 헤드셋이라는 건데 이걸 사용해서 자료에 나온 장소를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가져온 자료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중에는 가상현실과 커넥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를 이용해 직접 사건 당일의 현장을 살펴본다면 어쩌면 소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게서 VR 헤드셋을 받아든 소녀는 나와 헤드셋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소녀는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는 듯했다. 나는 소녀의 머리에 헤드셋을 직접 씌워주었다. 자, 이렇게 끼면 돼. 많이 어색하네요. 어때? 걸어다니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줘. 소녀는 헤드셋을 낀 채 주변을 둘러보다 말고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우두커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던 소녀는 헤드셋을 만지작거리더니 내게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녀에게서 헤드셋을 빼내고는 이번엔 내가 헤드셋을 써보았다. 정말 소녀의 말대로 눈앞에는 가상현실 대신 노이즈 섞인 화면만이 보일 뿐이었다. 어라?
갑자기 고장이라도 났나? 왜 이렇지? 제가 유령이라 저를 이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역시 그런가? 아마 헤드셋이 유령인 소녀의 홍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유령인 소녀에게 VR 헤드셋을 씌워보려 했던 내가 바보였던 건 아닐까?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소녀가 유령이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했던 것이리라. 헤드셋은 몇 분 정도 더 노이즈 섞인 화면을 송출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기능을 되찾긴 했지만 말이다. 그 뒤로 소녀와 함께 18건의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소녀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러면 역시 직접 찾아보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건가? 아마도요. 도시 외곽 지역이라 좀 그렇긴 한데 어때? 괜찮겠어? 마음대로요. 이야기했던 곳은 언제쯤 찾아갈 건가요? 곧 방학 시기니까 방학 시작하면 바로 찾아가 보는 걸로. 그런데 말이야, 정말 괜찮겠어? 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잃을 것도 없는 유령이니까요. 뭔가 마음이 좀 아프다. 마음에 걸리는 건 아무래도 그 점이었다. 아주 만약이지만 소녀가 애써 잊고 있던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소녀는 나의 생각을 정말로 읽어내기라도 한 듯 말을 꺼냈다. 혹시나 상처 줄까봐 걱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전 괜찮으니까. 이미 상처는 잔뜩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령인 저를 없애는 거잖아요. 결국엔 사라져야 할 존재를 걱정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슬프네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일부러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차가움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소녀와 나 사이에는 잠깐 침묵이 흐르고 마우스가 딸깍이는 소리가 침묵의 간격을 메운다. 나는 백석식 외곽 지역의 지도를 확인하며 우리가 가봐야 할 장소들을 정리해보았다. 그나저나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된 백석지의 외곽 지역은 치안이나 건물 상태 같은 것들이 영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을 다시 확인해보며 나는 턱을 개고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민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으니까. 끔찍한 사건들 투성이었다. 살인사건이든 교통사고든, 아니 이 중에서 끔찍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오히려 사건 장면을 떠올려 버린 소녀가 더 괴로워하기만 한 건 아니려나. 아까 전 오컬트 부실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아까 오컬트 부실에서 있었던 일 말인데 나의 목소리가 꽤나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던 침묵을 밀어낸다. 대답 대신 소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왜 그렇게 놀랐던 거야? 확실히 소녀는 나의 물음에 머뭇거리고 있었다. 자신을 신경 쓰지 말라던 방금과는 사뭇 다른 머뭇거림이 소녀에게서 느껴졌다. 봤어요. 짤막한 대답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서도 떨림이 느껴지는 건 순전히 기분 탓 맛은 아니었다. 소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죽음을요.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사거리에서 다른 아저씨들 봤을 땐 그렇게까지 격한 반응은 아니었잖아. 그건 떨리고 있었다. 소녀의 목소리도 눈동자도 어깨도. 끔찍한 색이었어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색? 이야기를 꺼내다 말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버린 소녀는 연신 헛구역질을 댔다. 헛구역질을 끝낸 뒤에도 소녀는
그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연신 가쁜 숨을 내쉬었다. 미안, 내가 괜한 걸 물어봤네.